긴급 뉴스입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범죄 조직 간부의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놈들은 절대 건드리지 마. 대사관 난리 나고 특수부대 온다. 하지만 한국 놈들은 괜찮아. 정부가 소극적이거든. 외교 문제 때문에 못 들어와. 한국인은 가족애가 강해서 몸값 받기도 쉽고 범죄 조직들은 한국을 우습게 봤습니다. 작은 나라, 조용한 나라, 국제 문제에 소극적인 나라.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770명의 한국인이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엔 미국인도 있었습니다. 라이언 스톤. 전직 해병대 소령. 그는 미국 대사관에 구조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조직은 안도했습니다. 역시 말뿐이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인 770명을 구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작전이 미국인까지 구할 거라는 걸. 새벽이 왔습니다. 헬기가 날아왔습니다. 한국 경찰이었습니다. 그들이 비웃던 바로 그 나라.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인 770명은 무엇 때문에 극적으로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미국인까지 함께 구조된 걸까요? 미국 전직 군인이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 이야기 시작 전 오늘도 처음부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지만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문이 잠겼습니다. 철컹. 등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25년간 전쟁터를 누볐지만 그 순간만큼은 무력했습니다. 여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옥의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구할 조국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라이언 스톤. 62살 전직 미국 해병대 소령입니다. 이라크에서 3번, 아프가니스탄에서 2번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퇴역 후엔 민간 보안 컨설턴트로 일했죠. 위험, 익숙했습니다. 두려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2023년 9월 14일. 시아누크빌 공항에 내렸을 때만 해도 이곳은 기회의 땅처럼 보였습니다. 투자 제안서는 완벽했죠. 고수익 보안 프로젝트, 현지 정부와의 협력, 안전한 거래 조건. 30년 경력이 말했습니다. 문제 없어. 하지만 제 본능은 속삭였습니다. 뭔가 이상해. 공항을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활기찬 도심이 점점 멀어지고 건물들은 낡아갔습니다. 창밖으로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높은 담장, 감시 카메라, 그리고 총을 든 경비들. 이건 투자단지가 아니야. 저는 수많은 전장을 지났지만 이 정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낡은 건물 앞이었습니다. 간판도 없고 창문엔 철창이 있었습니다.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내려요.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저는 가방을 집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5명. 모두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썩은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지옥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 남자, 여자, 젊은이, 중년. 모두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여자의 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둔탁한 소리. 누군가 맡고 있었습니다. 앉아. 한 남자가 저를 빈자리로 밀었습니다. 컴퓨터 앞이었습니다. 화면엔 채팅창이 떠 있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태국어. 보이스피싱 스크립트였습니다. 이건 사기 공장이구나. 전쟁터의 선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적도 아군도 없었습니다. 그저 감옥이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청년이 속삭였습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저항하면 맞습니다. 심하게 맞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여기 얼마나 있었어요?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4개월입니다. 탈출하려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벽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숨겨뒀던 낡은 폰이었습니다. 배터리는 10%. 신호는 약했지만 잡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 대사관. 벨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연결됐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입니다. 저는 미국 시민 라이언 스톤, 전직 해병대 소령입니다. 납치됐습니다. 감금 상태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지만 절박했습니다.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권 번호와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0초, 20초.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스톤 씨, 상황은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지 당국과 협의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절차? 시간? 저는 지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여긴 범죄 조직입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전화를 끊고 폰을 숨겼습니다. 배터리가 꺼졌습니다. 희망도 꺼졌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조국은 절차를 택했고 나는 지옥에 남겨졌구나. 군인으로서, 미국인으로서 느낀 굴욕이었습니다. 25년간 성조기 아래서 싸웠는데 정작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땐 그 깃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문이었습니다. 먹는 건 하루 두 끼, 물은 더러웠고 잠은 바닥에서 잤습니다. 화장실은 양동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상품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릴 돈벌이 도구로만 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낡은 텔레비전이 켜졌습니다. 뉴스였습니다. 화면 속 자막이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 캄보디아 인신매매 조직 강력 대응 1000명. 한국. 저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기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자국민 피해 사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 옆에 앉은 한국인 청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정부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러움? 질투? 아니, 그건 경외였습니다. 작은 나라가 움직이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철창 너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인이란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그 이름이 제 귀에 이렇게 크게 들렸을까요? 왜 그 나라가 작다고 무시했던 그 나라가 이렇게 제 마음을 흔들었을까요?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그 단어가 제 인생을 바꿀 줄은. 희망이란 건 이상합니다. 한번 꺼지면 다시 켜지기 어렵죠. 하지만 그날 밤 텔레비전 화면 속 한국 뉴스는 제 가슴에 작은 불씨를 남겼습니다.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피해자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그리고 한국 사람. 특히 한국인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비싸게 팔리거든요. 교육 수준 높고 언어 능력 좋으니까. 옆자리 청년의 말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나라가 발전했다는 증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한국인 청년을 만났습니다. 28쯤 돼 보였습니다.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손목엔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탈출을 시도했다가 잡힌 거였습니다. 저희 정부가 움직이고 있대요. 경찰이 조사 중이래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새로 들어온 형이 말해줬어요. 밖에선 난리래요. 한국 뉴스에서 매일 나온대요. 우리 엄마가 방송 나와서 울었대요. 그의 눈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나라 대사관은 절차를 말했는데 한국은 뉴스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식당 텔레비전이 켜졌습니다. 한국 방송이었습니다. 자막이 보였습니다. 캄보디아 인신매매 피해자 가족, 청와대 앞 집회. 화면 속엔 어머니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현수막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기자가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긴급 협의를 진행 중이며 경찰청이 현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 옆 한국인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릴 안 버렸어. 다른 여자가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조국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뉴스는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그날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경비들이 뛰어다니고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 경찰이랑 같이 움직인대. 뭐? 어디서? 푸놈펜이래. 다른 곳 급습했대.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경찰이 여기까지 국경을 넘어서. 그날 밤 텔레비전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한국 경찰 캄보디아 인신매매 조직 급습. 피해자 30여 명 구조. 화면 속엔 구조된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감싸는 한국 경찰들이 보였습니다. 어깨엔 태극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진짜로 왔구나. 말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외교적 절차가 어떻고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사람을 구하러. 한국인 청년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우리도 구조될 수 있어요. 그의 눈엔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생각했습니다. 나도 구조될까? 나는 한국인이 아닌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철창 너머로 달이 보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한국을 위해 싸웠죠. 그때 미국은 한국을 도왔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구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뭡니까? 한국이 움직이고 미국은 절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싸웠던 그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 사람까지 구하러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태극기의 푸른 물결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화면 속 그 깃발이 제 가슴 속 얼음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캄보디아 정부의 강력 항의. 추가 구조작전 예고. 기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모든 피해자를 구출할 때까지 작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들은 서로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온다. 반드시 온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부러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 정부가 온다고. 하지만 제 전화엔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나라가 세상을 깨우고 있구나. 철조망 너머 처음으로 들린 희망의 언어였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정확히 새벽 4시쯤이었을 겁니다.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깬 게 아니었습니다. 깨워진 겁니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헬리콥터 소리였습니다. 저는 25년간 군인이었습니다. 헬기 소리는 귀에 익었죠.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여러 대였습니다. 그리고 가까웠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확성기 소리가 터졌습니다. 이곳은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당국의 합동작전입니다.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무기를 버리고 나오십시오. 세계 언어로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어, 영어, 크메르어.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깨어났습니다.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왔다. 정말 왔어. 한국인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복도에서 경비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함 소리, 무전기 소리, 그리고 총소리. 진짜 총소리였습니다.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밖에서 뭔가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루탄이었을 겁니다. 연기가 스며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기침하기 시작했습니다. 엎드려. 모두 엎드려. 저는 소리쳤습니다. 군인의 본능이었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지면 엎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저도 엎드렸습니다. 총소리가 계속됐습니다. 1분, 2분, 3분.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쪽에서 무거운 부츠 소리였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쾅! 문이 박살났습니다.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먼지가 일었습니다. 연기 속에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방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어깨에 새겨진 마크를. 태극 마크였습니다.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헬멧을 벗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땀으로 범벅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이제 안전합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다시 말했습니다. YOUR이 safe now.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제 안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전쟁에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죽어도 적과 싸워도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떤 이는 경찰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국 분이시죠? 스톤 씨?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명단에 있었습니다. 모두 확인했습니다. 모두. 저까지. 저는 한국인도 아닌데. 밖으로 나갔습니다. 건물 밖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경찰차가 10여 대, 구급차가 5대, 그리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찰, 의료진, 그리고 민간인들.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깃발을 바라봤습니다. 빨강, 파랑, 하양. 단순한 색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 깃발은 태양보다 눈부셨습니다.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쯤 돼 보였습니다. 민간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물 드세요. 생수를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얼마나 오래 제대로 된 물을 못 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인회에서 나왔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한인회? 민간인이? 저는 물었습니다. 정부 명령으로 오신 겁니까?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왔어요. 우리 동포들 돕고 싶어서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용감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검진하고 한인회 사람들이 담요를 덮어주고 경찰이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한 한국인 청년이 태극기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큰 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게 나라구나. 진짜 나라는 이런 거구나. 국민이 위험하면 달려오는 것. 국적을 따지지 않고 생명을 구하는 것. 절차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한국 경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스톤 씨, 미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곧 직원이 올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저까지 구했습니까? 저는 한국인이 아닌데. 그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기 갇힌 사람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쳤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국익을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작은 나라의 경찰이 제게 가르쳐 줬습니다. 진짜 강함은 국민을 지키는 용기였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태극기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그 깃발은 새로운 날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정의는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한국은 작지 않았습니다. 결코 작을 수 없었습니다. 구조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푸놈펜의 보호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음식, 그리고 자유.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은 저까지 구했을까? 외국인인 저까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아는 세상의 규칙과 달랐습니다.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은 그 다음이죠. 그게 국제관계의 기본 아닙니까?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수사관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스톤 씨, 괜찮으십니까? 조사 좀 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앉았습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제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나이, 경력, 납치 경위.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 정보를 이렇게 자세히 아십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작전 전에 모든 피해자를 조사했습니다. 국적 불문하고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저까지 조사했습니까? 저는 한국인이 아닌데.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린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 갇힌 사람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그 말이 또 제 가슴을 쳤습니다. 어제도 들었던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1시간쯤 걸렸습니다. 납치 과정, 감금 상황, 조직 구조. 모든 걸 말했습니다. 수사관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끝나고 그가 말했습니다. 증언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다른 피해자들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다른 피해자들? 저는 물었습니다. 아직 더 있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트남에 잔당이 도주했습니다. 거기에도 피해자들이 있을 겁니다. 계속 추적하십니까? 당연하죠. 끝까지 갑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한 번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국경을 또 넘어서라도. 수사관이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호소 마당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매뉴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배웠습니다. 다음 날 보호소에 미국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서류를 건넸습니다. 귀국 절차 안내입니다. 일주일 안에 출국 가능합니다. 일주일.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서류 확인하고 건강검진 받고 진술서 작성하고. 절차. 또 절차입니다. 저는 한국 경찰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절차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외교적 마찰, 국제법, 그런 거 따지기 전에 일단 움직였습니다. 그날 오후 보호소 식당에서 한국인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회복 중이었습니다. 얼굴엔 생기가 돌았고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태극기 앞에서 절했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아저씨, 감사했어요. 그때 엎드리라고 소리쳐 주셔서.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가 앉았습니다. 아저씨도 한국 가보세요. 정말 좋은 나라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저는 미국인입니다. 그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래도 가보세요. 아저씨를 구한 나라니까요. 그 말이 묘하게 와닿았습니다. 며칠 뒤 보호소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경찰, 베트남서 추가 구조작전 성공. 피해자 20여 명 구출. 식당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인들이 환호했습니다. 또 했어. 우리 경찰 또 해냈어.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한국 경찰들이 그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사흘 전 제가 경험했던 그 장면. 기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경찰은 캄보디아에 이어 베트남까지 작전을 확대했습니다. 국제 공조를 통해 인신매매 조직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한 번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회성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군대 시절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조국은 절차를 택했고 한국은 결단을 택했다. 강대국의 무게가 때로는 족쇄가 된다는 걸 처음 느꼈다. 한국은 작은 나라다. 하지만 작다는 게 약하다는 뜻은 아니었다. 오히려 빠르고 과감하고 인간적이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인회 사람들이 왔습니다.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김치, 라면, 과자. 입맛 없으실 텐데 한국 음식 드세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우리 동포들 돕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우리 가족 같아요. 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인의 정을 느꼈습니다.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군인들의 위문보다 따뜻했습니다. 보호소 마당에 나갔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깃발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나는 강한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나라를 이제야 만났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명령이 아닌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를 세상이 다시 봐야 한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보호소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매일 아침 한인회 자원봉사자들이 왔습니다. 음식을 나눠주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필요한 물품을 챙겨줬습니다. 정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아저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스톤 씨, 커피 드세요. 미국 사람은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이름을 한국 경찰한테 들었어요. 미국 군인 출신이시라면서요?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가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30년 살았습니다. 사업하다가 은퇴했죠. 지금은 한인회 일 돕고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하십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우리 동포들 돕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보면 제 자식 같아요. 제 자식 같다. 저는 그 말이 이해됐습니다. 며칠 뒤 심리 상담사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문가였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트라우마 검사 받으러 오셨어요. 괜찮으시면 상담 좀 하겠습니다. 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군인은 상담 같은 거 안 받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은 1시간 걸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금됐던 것, 두려웠던 것, 무력했던 것.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녀가 티슈를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우는 게 정상이에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저는 코를 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군인이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군인도 사람이에요. 우는 게 약한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더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천천히 회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료입니까? 네, 정부 지원이에요. 모든 피해자가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저도요? 저는 한국인이 아닌데.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받을 수 있어요. 국적은 상관없어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국적은 상관없다. 그날 저녁 보호소 식당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시스템 구축 발표. 기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동남아시아 전역의 피해자 보호 네트워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 대사관, 현지 경찰이 협력해 신속한 구조와 보호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저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의 작전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보호를 제공하겠습니다. 한국인 청년이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 정말 대단하다. 끝까지 간다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한 번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보호소 마당에 나갔습니다. 한인회 사람들이 바비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삼겹살 파티예요. 다들 나오세요.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그리고 저.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지만 우린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고기를 구웠습니다. 자, 많이 드세요. 몸 보해야죠. 저는 받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청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한국 음식 어때요?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럼 한국 꼭 가보세요. 더 맛있는 거 많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야겠네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태극기가 석양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명예를 위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나는 군인으로서 배운 걸 그들에게서 다시 배웠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이건 일회성이 아니다. 지속 가능한 구조다. 그들의 헌신은 법보다 강하다. 명령보다 강하다. 왜냐하면 그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밝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경찰이 왔습니다. 며칠 전 조사했던 그 수사관이었습니다. 스톤 씨, 좋은 소식입니다.
베트남 작전도 성공했습니다. 모든 피해자 구출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끝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은 단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그가 나가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승리였습니다. 귀국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뻐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철창, 비명소리, 총을 든 남자들.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자유를 되찾았지만 마음은 아직 갇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수사관이 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스톤 씨, 부탁이 있습니다.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제재판에서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증언? 다시 그 기억을 떠올려야 한다는 겁니까? 저는 잊고 싶었습니다.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스톤 씨의 증언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행동으로 저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였습니까? 저녁에 보호소 마당에 나갔습니다. 한국인 청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틀 뒤 떠나신다면서요? 네, 집으로 갑니다.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증언하세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기로 했어요. 무섭지만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증언이 다른 사람들 구한대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28살 청년이 62살 저보다 용감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국경을 넘어 저를 구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외교 마찰을 감수하고. 그런데 저는 뭡니까? 증언 하나 못하겠다고 도망치는 겁니까? 한국 경찰은 총알이 날아오는 곳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법정에 서는 것도 무섭습니까? 새벽이 됐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사관에게 전화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극기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심리상담사가 왔습니다. 증언하기로 하셨다면서요? 네, 하기로 했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용감하세요. 아닙니다. 한국 경찰이 용감한 겁니다. 저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저녁에 한인회 사람들이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스톤 씨, 건강히 돌아가세요. 미국 가서도 한국 잊지 마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어떻게 잊겠습니까? 평생 기억할 겁니다. 한 아저씨가 소주를 따라줬습니다. 목이 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배지. 한인회 아저씨가 준 겁니다. 저는 배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작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창밖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태극기가 밤하늘 아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태극기는 단순한 깃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군인이 됐습니다. 이번엔 진실의 전선에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태극기 배지를 받습니다.
책상 위에 놓아뒀습니다. 볼 때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문이 부서지던 순간 태극마크를 단 경찰, 그리고 괜찮으십니까? 라던 그 목소리. 어느 날 이메일이 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였습니다. 국제범죄 예방포럼 초청장. 서울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증인으로 초청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답장했습니다. 가겠습니다. 2주 뒤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처음 오는 한국이었습니다. 공항은 깨끗했습니다. 질서정연했습니다. 안내 표지판도 명확했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작은 나라라 생각했는데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속도로가 펼쳐졌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건물들이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이곳은 세련된 강국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명동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불빛이 환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활기찼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강함은 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시스템과 마음에서 나옵니다. 다음 날 저녁 한강을 걸었습니다. 다리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물에 반사돼 아름다웠습니다.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고 데이트를 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난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스스로의 무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한국을 작다고 무시했던 제 자신을. 포럼 날이 왔습니다. 코엑스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엄청났습니다.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각국 경찰, 외교관, 전문가들. 모두 한국의 작전을 배우러 왔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밝았습니다. 청중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라이언 스톤입니다. 미국 해병대 소령이었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를 구한 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30년간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강함이란 무기와 병력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감옥에서 배웠습니다. 진짜 강함은 국민을 지키는 의지입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한국 경찰은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외교 마찰을 무릅쓰고 위험을 감수하고. 왜입니까?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적을 따지지 않고 생명을 구했습니다. 저는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영토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의지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청중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안 됐습니다.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한국 경찰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외교관들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날 세상에 말했습니다. 작은 나라라던 제가 그들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저녁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전직 소령, 한국 구조작전 감동 증언. 화면에 제가 나왔습니다. 울면서 말하는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미 역전의 감동, 작은 나라의 위대한 구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의 교과서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승리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의 강함은 조용했고 그래서 더 위대했습니다. 이날 저는 두 번째 조국을 얻었습니다. 귀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호텔방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저는 한때 여러분의 나라를 모욕했습니다.
작은 나라라 무시했습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존재하는 나라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의를 표합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에 번졌습니다. 진짜 강대국은 국민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국적을 따지지 않고 생명을 구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저에게 희망을 주셔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편지를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외교부에 전달했습니다. 그 편지는 이틀 뒤 한국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전 국민이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울었다고 들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창밖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거리, 사람들, 빌딩들.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인회 아저씨들이 배웅 나왔습니다. 한국 경찰도 왔습니다. 처음 봤던 그 수사관이었습니다. 스톤 씨, 건강히 돌아가세요. 악수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정말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용기 있는 증언해 주셔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쳐 준 겁니다. 뒤돌아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공항 로비에 걸린 큰 깃발이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깃발엔 따뜻한 용기가 깃들어 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점점 커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각종 세미나에 나갔습니다. 방송에도 출연했습니다. 대학 강연도 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절차보다 생명을 택했습니다. 그게 진짜 리더십입니다. 청중은 경청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왜 그렇게 빨리 움직였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겐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국민을 지키겠다는 마음이요. 언론은 한국식 결단력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각국 경찰이 한국을 배우러 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강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태극기 배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를 구해준 나라의 깃발이란다. 할아버지 나라는 미국 아니에요? 그래, 할아버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 하지만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단다. 손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배지를 손녀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 깃발을 기억해라. 이 나라는 작지만 위대하단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날 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2번 태어났다. 한 번은 미국에서, 또 한 번은 한국에서. 제 눈빛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세계가 배워야 할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다. 그들은 저를 구했지만 사실은 저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한국의 깃발은 더 이상 낯선 나라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념이었습니다. 작은 나라는 없습니다. 작은 의지만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제 인생의 가장 큰 반전이었습니다. 저는 군인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강함이란 무기를 쥔 자의 권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진짜 강함은 국민을 지키는 의지,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입니다. 저를 구한 건 군대도 외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나라의 결단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